아이고, 우리 장손. 내 새끼 핏줄이 여기 들어있단 말이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며느리인 저에겐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시선 끝에는 내 남편의 팔짱을 낀 낯선 여자의 불룩한 배가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하지만 나도 장남이잖아. 되는 이어야지. 남편은 제 눈을 피하며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고 있는 저 여자 뱃속의 아이. 그게 정말 당신 아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바구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어머니는 그 여자 배에 손바닥을 얹고는 마치 제사상에 올릴 과일을 고르듯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잘 컸다, 잘 컸어. 저 여자는 눈을 내리깔고 있었지만 내려깔린 눈꺼풀 아래로 계산이 비쳤습니다. 겸손한 척, 죄송한 척. 그런 표정들 저도 10년 동안 수도 없이 해봤거든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 그 집에서 며느리로 버티기 위해 남편은 여전히 제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 비겁함이 지금 와서 새삼스럽지도 않았습니다. 결혼 초부터 그 사람은 늘 엄마가로 시작했고 늘 어쩔 수 없잖아로 끝냈으니까요. 저는 그 말들 사이를 메우느라 제 마음을 닳게 만들었습니다. 지은아, 시어머니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너도 이제 알지? 하늘이 우리 집안을 살려주셨다. 하늘이요? 하늘이 정말 살아있다면 10년 동안 제가 드린 기도는 어디로 갔을까요? 비 오는 날 병원 대기실에서 절망을 꾹 참으며 접수 번호표를 쥐고 앉아있던 제 손은요. 그 손은 누구도 기억하지 않겠죠. 이제 그만 나가. 더는 볼 필요 없어. 시어머니의 말은 딱 그 한 줄로 끝났습니다. 사람을 내보내는 말이 그렇게 간단해도 되는 건가요? 10년이 그 한 줄로 잘려나갔습니다. 저는 참고 참았던 숨을 한 번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울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마음 한쪽에서는 알고 있었던 걸까요? 이 집에서 저는 언제든 아이 없는 여자라는 이유로 쫓겨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위자료는 없어. 남편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비열한지 본인은 모를 겁니다. 제가 바란 게 돈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제가 바란 건 사람 대접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거짓말로 사람을 죽이지는 말라는 것. 시어머니가 쟁반을 들고 나왔습니다. 소금이었습니다. 굵은 소금. 그 소금이 제 앞에 뿌려졌을 때 제 뺨이 아니라 제 지난 시간이 따끔거렸습니다. 재수 떼고 가라. 그 말이 제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우리는 불행했다. 너는 우리 집안의 흠이다. 이 집에서 저는 밥을 지어도 죄였고 약을 다려도 죄였고 제사상을 차려도 죄였습니다. 아이 하나 없다는 이유로요. 저는 고개를 숙여 소금이 뿌려진 바닥을 바라봤습니다. 소금 알갱이들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보자 내가 어디까지 참나하고 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소금을 밟지 않았습니다.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천천히 제 신발을 신고 제 캐리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가방 싸긴 잘 싸네. 갈 데는 있냐? 그 질문이 칼처럼 꽂혔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갈 데가 있냐고요? 갈 데는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밤 저는 내가 갈 곳을 만드는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쾅! 집이 저를 밀어낸 소리였고 동시에 제가 그 집을 끊어낸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밖은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빗속에서 우두커니 서 있지 않았습니다. 비를 맞고 처량하게 서 있는 건 오늘의 제가 아닙니다. 저는 택시를 잡았고 기사님께 목적지를 말했습니다. 호텔로 가주세요. 호텔 로비의 공기는 따뜻하고 건조했습니다. 사람들이 오갔고 카펫은 조용했고 안내 데스크 직원의 목소리는 친절했습니다. 그 친절이 이상하게도 낯설었습니다. 그 집에서는 제가 아무리 예의를 차려도 늘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객실 문을 닫는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세워두고 코트를 벗어 걸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차분했습니다. 차분한 얼굴이 가장 무서운 얼굴이라는 걸 저는 이제 압니다. 그리고 저는 제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그냥 서류 봉투 하나였을 겁니다. 그런데 제 손에 쥐어진 그 봉투는 10년의 침묵이었습니다. 10년의 참음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제 입술이 닫혀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무정자증. 그 단어를 처음 들은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문제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저의 말에 괜찮아. 우리 둘이 있잖아. 라며 위로해 주었고 그 말이 진심이었기 때문에 더 아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제 삶의 많은 부분을 포기했지만 한 가지는 지켰습니다. 남편의 자존심. 결국 그 비밀은 제 가슴 속에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람이 제게 뭘 했죠? 내 연녀를 데려왔습니다. 내가 지켜준 자존심으로 나를 찌른 겁니다. 내가 덮어준 치욕으로 내 얼굴에 침을 뱉은 겁니다. 저는 봉투를 조심히 열어 종이를 꺼냈습니다. 종이는 아주 얇은데 제 손목을 꺾을 만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그 집안의 대라는 신기루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기루가 무너질 때 누가 울게 될까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저장된 이름을 보자 이상하게 손끝이 떨렸습니다. 언니, 불임 클리닉 원장, 그리고 내 고향 선배. 통화 연결음이 길게 들릴수록 제 마음은 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언니가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언니 나야. 목소리가 생각보다 담담하게 나와서 저도 놀랐습니다. 울먹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울음은 오늘의 제게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언니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챈 듯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 진료 기록 확인하러 찾아오면 이젠 사실대로 말해줘. 혀끝이 마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 더는 그 인간 자존심 지켜줄 이유가 없어졌어. 말을 내뱉는 순간 속이 시원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깊은 곳에서 문 하나가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그 집안과 함께 살던 마음의 문이요. 그 문이 닫히자 서늘한 바람이 들어왔고 그 바람이 저를 깨웠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저는 한동안 휴대폰을 쥔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호텔 침대는 깨끗했고 이불은 폭신했는데 제 마음은 그 어떤 침대보다 단단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책상 위에 종이를 펼쳤습니다. 등기봉투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주소를 적는 손이 놀랍도록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수신인의 시어머니의 이름을 쓸 때 저는 딱 한 번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결국은 아들의 불임을 모르는 채 대만 바라본 여자였으니까요. 하지만 망설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 사람은 제게 소금을 뿌렸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죗값은 누군가는 치러야 합니다. 봉투를 봉하고 나서 저는 잠깐 창밖을 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비는 씻어내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오늘 밤의 비는 제 10년을 씻어내는 비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봉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종이 한 장. 하지만 그 종이 한 장은 그 집안의 거짓말을 끝내는 종이 한 장이기도 했습니다. 내일 아침 그 집 현관에서 누군가 이 봉투를 뜯겠죠.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의 세상이 조용히 무너질 겁니다. 그게 남편일까요? 시어머니일까요? 아니면 배를 내밀고 서 있던 그 여자일까요? 저는 가만히 웃었습니다. 크게 웃지도 않았고 소리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입꼬리만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제가 묻고 싶었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당신 아이라고 믿는 걸까요? 아니면 믿고 싶은 걸까요? 믿고 싶어서 나를 버린 걸까요? 괜찮습니다. 믿고 싶은 대로 믿어도요. 진실은 늘 마지막에 사람을 잡아 끄니까요. 저는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창밖을 보니 비는 그쳤고 도로는 젖은 채로 반짝였습니다. 젖은 도로는 꼭 어젯밤의 내 마음 같았습니다. 울컥 쏟아지진 않았지만 안쪽까지 다 젖어버린 마음. 나는 커튼을 걷고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자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그래, 오늘은 흐느끼는 날이 아니라 정리하는 날이었습니다. 내가 잃은 것과 내가 지킬 것을. 세면대 앞에서 얼굴을 씻는데 거울 속 내 눈이 또렷했습니다. 나는 나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니? 정말 이쯤에서 멈추지 않을 거니? 그 질문에 내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멈추면 나는 또 10년을 더 살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의 거짓말을 내 탓으로 뒤집어 쓴 채로요. 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 얇은 종이 한 장, 그런데 그 종이는 내 허리를 세우는 기둥 같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우체국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사람들이 바쁘게 걸었습니다. 나만 멈춘 것 같았던 어젯밤과 달리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세상이 내 불행을 구경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우체국 문을 여는 순간 종이 냄새와 잉크 냄새가 섞여 코끝을 스쳤습니다. 나는 번호표를 뽑고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내 인생의 10년이 줄을 서서 내 뒤에서 기다리는 것처럼요. 내 차례가 되자 나는 봉투를 창구에 올려놓았습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등기로 보내시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목소리는 짧고 단단하게 나왔습니다. 네, 등기로요. 등기 접수증을 받는 순간 내 손끝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겁이 나서가 아니라 이제 되돌릴 수 없어서였습니다. 나는 되돌릴 수 없어서가 아니라 되돌리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단지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이 내 결심을 더 선명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우체국을 나와 잠깐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빛이 약하게 내려앉았고 나는 그 빛을 손등으로 받았습니다. 10년 동안 나는 햇빛 같은 것을 받아본 적이 있었나? 문득 생각했습니다. 시댁에서는 늘 어둑한 눈치와 축 늘어진 한숨만 받았는데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선배 언니였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은아. 언니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차분했습니다. 그 차분함이 내게는 약처럼 느껴졌습니다. 감정이 들끓을 때 누군가의 차분함은 사람을 살리니까요. 언니, 어제 말한 거 부탁해. 내 말이 너무 건조해서 내가 내 목소리에 놀랐습니다. 언니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아. 내가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나도 알아. 그 한마디에
나는 잠깐 목이 막혔습니다. 나는 울고 싶지 않았는데 인정받는 순간 눈물이 올라오더군요. 하지만 나는 삼켰습니다. 지금은 울음이 아니라 방향이 필요했습니다. 언니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때 내가 비밀로 해달라 했을 때 솔직히 말리고 싶었어. 하지만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나도 10년을 참은 거야. 이제 밝히는 것도 내 선택이야.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누군가가 내 선택을 존중해주는 경험은 나에게 너무 오랜만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살짝 건드렸고 나는 그 감각을 느꼈습니다. 내 몸이 아직 살아있다는 느낌. 내가 아직 내 인생을 움직일 수 있다는 느낌. 나는 1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날은 우리 둘이 검사를 받고 결과를 듣기 위해 나란히 앉아 번호표를 쥐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담실 문 앞에서 그 사람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회사에서 급한 전화 왔어. 금방 올게. 너 먼저 듣고 있어. 늘 그렇듯 중요한 순간엔 꼭 한 발 먼저 빠지는 사람이었죠. 나는 그 뒷모습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붙잡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방 안엔 언니와 나만 남았습니다. 언니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나는 한 번에 알아챘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볼 때의 눈빛 말고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으려 애쓰는 눈빛. 언니는 차분하게 말했지만 내 귀에는 단어만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무정자증. 자연 임신은 불가능해. 정자가 아예 없어. 그 문장들이 내 몸 안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는 데는 몇 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상하게도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그 순간이 진짜가 될 것 같아서요. 대신 나는 아주 빠르게 계산을 했습니다. 이 사실이 시어머니 귀에 들어가는 순간 누가 죄인이 될지, 그 집안에서 아이라는 단어가 누구의 목을 조를지, 그리고 남편이라는 저 남자가 이 사실을 감당할 수 있을지. 그래서 내가 먼저 부탁했습니다. 언니, 제발 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말아줘. 언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당사자가 알아야지. 아니, 알면 무너져. 자존심 하나로 사는 사람이야. 내가 말할게. 내가 때가 되면 알아서 할게. 그 부탁이 사랑이었는지 비겁함이었는지 그땐 구분이 안 됐습니다. 어쩌면 나는 그 사람의 무너지는 꼴을 보기 싫어서 내가 대신 무너지는 쪽을 택했는지도 모릅니다. 문 밖에서 그 사람이 돌아오는 발소리가 들리자 나는 그 자리에서 이미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집안의 죄는 내가 뒤집어 쓰자고, 그 사람의 체면이 무너지지 않게 내가 내 등을 내주자고. 남편이 들어와 물었습니다. 뭐래? 별일 없대? 나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좀 더 노력해보래. 내가 몸이 좀 차서 그렇대. 그때 남편의 안도하는 표정. 다행이다라며 내 어깨를 툭 치던 손길. 그 손길이 얼마나 가볍고 잔인했는지 나는 그땐 몰랐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살았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멀쩡하다고 믿었고 시어머니는 내가 문제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믿음들을 다 받아내며 속이 골마갔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사람은 내게 무엇을 했죠? 내가 지켜준 그 멀쩡함을 무기로 다른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내가 덮어준 그 비밀 위에서 뻔뻔하게 내 핏줄 타령을 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와서가 아니라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요. 사람은 자기가 지키던 것이 배신당할 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지키던 건 사랑이 아니라 상대의 오만함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걸. 내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애는 왜 없냐? 병원은 다녀봤냐? 남편 잡아먹을 팔자다.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나는 내 속을 파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서 그래. 내가 참으면 돼. 하지만 이제는 내가 묻고 싶었습니다. 정말 참으면 되는 거였나요? 정말 당신은 아무 죄가 없나요? 당신이 모른다는 이유로 내 희생이 당연해지나요? 나는 가방 속 접수증을 손가락으로 눌렀습니다. 등기번호가 찍힌 그 작은 종이가 내 대답 같았습니다. 아니라고. 이제 그만 나를 의심하라고. 이제는 당신이 당신 얼굴을 보게 될 거라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고요? 당장 갈 곳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부터 내가 내 발로 걷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쯤 그 집 우편함에 내 봉투가 도착했을지도 모릅니다. 시어머니는 아마도 현관에서 그 봉투를 집어들겠죠. 손끝이 먼저 떨릴까요? 목소리가 먼저 높아질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그 봉투를 보자마자 눈을 피할까요? 아니면 또 내 탓을 할까요? 당신이 10년 동안 몰랐던 진짜 당신의 모습, 그 진실이 담긴 봉투를 뜯는 순간 당신의 표정이 어떨지 나는 그게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나를 죄인이라 부를까요? 그럼에도 당신은 그 뱃속의 아이가 당신 아이라고 우길까요? 경쾌한 초인종 소리가 평화롭던 거실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방금 전까지 웃음꽃이 피던 시댁의 풍경이 잠시 멈췄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잉어 곰탕이 놓여 있었고 만삭의 내연녀는 입가에 묻은 국물을 닦으며 배를 두드리고 있었죠. 남편 철수 씨는 태교 동화책을 읽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시어머니가 현관 인터폰 화면을 확인합니다. 화면 속엔 우체국 집배원이 서 있습니다. 등기 왔습니다. 본인 수령하셔야 합니다. 등기, 올 게 없는데? 시어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문을 열었습니다. 집배원이 건넨 노란 서류 봉투. 거기엔 아주 낯익은 그러나 지금은 가장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보내는 사람 김지은. 아니, 이 앙큼한 것이 나가자마자 무슨 편지를 보냈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톤이 높아졌습니다. 남편도 숟가락을 내려놓고 다가왔습니다. 지은이가 뭐래? 위자료 더 달라고 떼쓰는 거 아니야? 남편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위자료는 무슨 10년 동안 밥 얻어먹은 것만 해도 감지덕지해야지. 뻔뻔하기는. 내연녀만 식탁에 앉아 눈알을 도르륵 굴립니다. 그녀의 육감이라는 게 있죠. 불길한 예감, 등골을 타고 흐르는 서늘한 느낌 말입니다. 쫓겨나면서 지은 씨가 남겼던 그 차가운 눈빛, 그 눈빛이 이 봉투 안에 들어있는 것만 같아 내연녀는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한복판에 서서 봉투를 찢었습니다. 직,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봉투 안에서 나온 건 편지지가 아니었습니다. 빳빳한 A사 용지 한 장. 상단에는 병원 로고가 박혀 있고 하단에는 병원장 직인이 붉게 찍혀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돋보기를 고쳐 쓰고 글자를 읽어 내려갑니다. 처음엔 건성으로, 그 다음엔 미간을 찌푸리며 마지막엔 입을 딱 벌린 채로 종이를 쥔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남편이 답답하다는 듯 다가와 종이를 낚아챘습니다. 엄마 왜 그래? 뭔데 그래? 뭐 빚이라도 있다는 거야? 남편의 눈이 진단서에 박혔습니다. 진단서. 환자 성명 박철수, 병명 무정자증, 임상 소견 정액 검사상 정자가 전혀 관찰되지 않음, 고환 조직 검사상 정자 형성 장애 확인, 자연 임신 불가능,
거실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철수 씨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해갔습니다. 이건 자기 이름입니다. 자기 주민등록번호입니다. 그런데 병명이 무정자증? 내가 천하의 박철수가 씨 없는 수박이라니? 이 미친 여자가. 남편이 비명을 지르며 진단서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엄마, 이거 다 거짓말이야. 조작이야, 조작. 지은이 이 여자가 쫓겨나니까 앙심 품고 가짜 서류 만들어 보낸 거라고. 그 소리에 내연녀가 움찔하며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지금 잉어 곰탕보다 더 뜨겁게 끓고 있습니다. 설마, 진짜야? 이 남자 진짜 불임이야? 그녀의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립니다. 만약 진짜라면 지금 내 뱃속의 애는 이 남자의 아이라고 철석같이 믿게 만들었는데 남자가 애초에 씨가 없다면 이건 사기입니다. 그녀가 사기를 친 게 아니라 그녀가 사기를 당할 판입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다시 주워들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10년 전 날짜. 2016년 5월 12일. 그날을 기억합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같이 난임병원에 간다고 했던 날. 그날 밤 며느리는 혼자 방에 들어와 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몸이 좀 차서 그렇대요. 노력해 볼게요. 그때 아들은 밖에서 담배만 피우고 들어와 엄마, 제 몸보신 좀 시켜줘 하고 말았죠. 시어머니의 머릿속에서 지난 10년의 기억이 뒤엉켰습니다. 매달 생리가 터질 때마다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던 며느리. 온갖 용하다는 한약방을 끌고 다니며 구박을 줘도 묵묵히 참던 며느리. 그게 죄송해서가 아니라 아들의 비밀을 덮어주느라 그랬던 거라면 내 아들이 고자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멀쩡한 제 몸을 죄인으로 만든 거라면? 철수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평소에 다정한 목소리가 아닙니다. 얼음장 같은 목소리입니다. 너 그때 검사 결과 직접 들었냐? 남편이 펄쩍 뛰었습니다. 아, 들었지. 아니, 그때 회사에서 급한 전화가 와서 내가 먼저 나가고 지은이가 들었나? 그래. 지은이가 나한테 당신은 멀쩡해 그랬어. 분명히 그랬다고. 근데 이제 와서 딴소리 하는 거야. 저게 미쳐가지고. 남편은 억울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자기는 정말 몰랐습니다. 아니, 믿었습니다. 자기는 건강한 대한민국 남자라고. 술 좀 마시고 담배 좀 피워도 내 씨앗은 튼튼하다고. 그런데 그 믿음이 종이 한 장에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여보, 자기 알지? 내 새끼 맞잖아. 저 여자가 질투나서 우리 이간질하는 거야. 내가 밤에 얼마나 잘하는데 이게 말이 돼? 남편은 내연녀에게 매달렸습니다. 불똥은 내연녀에게 튀었습니다. 내연녀는 지금 인생 최대의 연기력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끝장입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바르르 떨었습니다. 당연하죠, 철수 씨. 어떻게 그런 끔찍한 거짓말을. 어머님, 언니가 너무해요. 아무리 쫓겨났어도 그렇지. 어떻게 남편을 고자로 만들어요? 우리 튼튼이가 놀라서 발차기 하잖아요. 흑흑. 내연녀의 가련한 눈물 연기에 남편은 힘을 얻었습니다. 봐, 우리 마누라. 아니, 우리 자기도 아니라잖아. 엄마, 이거 당장 찢어버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변호사 불러. 당장 지은이 그년 잡아넣을 거야. 남편은 씩씩거리며 진단서를 찢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그 손을 낚아챘습니다. 나라. 시어머니의 눈은 이제 진단서가 아니라 내연녀의 불룩한 배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의심.
한번 싹트기 시작한 의심은 독버섯처럼 순식간에 자라납니다. 시어머니는 평생을 눈치로 살아온 여자입니다. 며느리의 10년 희생이 거짓말일 리 없다는 직감이 아들의 헛에 가득한 변명보다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만약 이종이가 진짜라면 지금 저 여자가 품고 있는 건 내 핏줄인 장손이 아니라 어디서 굴러먹다 들어온 뻐꾸기 알이라는 소리입니다. 남의 씨를 품은 여자에게 잉어 곰탕을 먹이고 다리를 주물러주고 조강지처를 내쫓고 소금까지 뿌렸다? 이건 대가 끊기는 문제가 아니라 뼈대 있는 집안이 호구 잡히는 문제입니다. 동네방네 망신살이 뻗칠 일입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눈빛엔 더 이상 자애로운 시어머니는 없었습니다. 오로지 핏줄에 목숨 건 깐깐하고 독한 시어머니만 남았습니다. 옷 입어라. 어디 가게? 남편이 멍청하게 물었습니다. 병원 가자. 시어머니가 진단서를 구겨쥐며 소리쳤습니다. 이 종이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지금 당장 그 병원 가서 검사 다시 해. 내 놈이 씨가 있는지 없는지 의사놈 멱살을 잡아서라도 확인해야겠으니까. 거실에 천둥이 쳤습니다. 남편은 가면 될 거 아냐. 가서 내가 증명하면 되잖아. 하며 씩씩거렸고 내연녀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내연녀가 배를 부여잡고 신음했습니다. 아야. 배가. 어머님, 저 배가 뭉쳐서 못 움직이겠어요. 저 그냥 집에 있으면 안 될까요? 평소 같으면 아이고, 우리 며느리 누워라. 구급차 불러라. 했을 시어머니가 이번엔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넌 집에 있어. 문 잠그고 꼼짝 말고 있어. 내 아들놈 씨가 확인되면 그때 내 뱃속의 것도 다시 보자. 만약 이종이가 진짜면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니, 잇지 않았습니다. 그 뒷말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으니까요. 진짜라면 저 여자는 죽은 목숨입니다. 아니, 그 전에 아들놈 다리 몽둥이를 먼저 분질러야 할 판입니다.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사라진 거실. 덩그러니 남겨진 내연녀는 식은 땀을 흘리며 주저앉았습니다. 식탁 위의 잉어 곰탕은 식어서 기름이 둥둥 떠 있었고 그녀의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급하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큰일 났어. 들킬 것 같아. 이 남자, 불임이래. 자, 이제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습니다. 택시를 잡으러 뛰쳐나간 모자. 시어머니는 진단서를 쥔 손에 땀이 흥건했고 남편은 아니라니까. 그럴 리 없어. 하며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10년 전 그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자 지은 씨의 선배입니다. 그녀는 이미 차트를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 멍청하고 오만한 모자가 제 발로 찾아오기만을. 과연 철수 씨는 그 병원 진료실 문을 열고도 계속해서 나는 남자다라고 외칠 수 있을까요? 진료실 문 뒤에는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이 웅크리고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병원 자동문이 열리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로비로 들이닥쳤습니다. 마치 싸움하러 온 사람들처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구겨진 진단서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남편 철수 씨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씩씩거리며 걷고 있었죠. 어디야? 그 돌팔이 의사 어딨어? 철수 씨의 고함 소리에 대기하고 있던 환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난임 클리닉. 아이를 간절히 원해서 온 부부들이 조용히 기도하는 이곳에 아들을 앞세운 노모의 등장은 그 자체로 불협화음이었습니다. 접수 데스크의 간호사가 그들을 알아봤습니다.
10년 동안 지은 씨가 눈물을 훔치며 드나들던 곳. 간호사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지은 씨가 원장님께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을요. 박철수 환자분 오셨네요. 간호사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지만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원장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진료실로 들어가세요. 기다려? 작당 모의를 하고 기다렸겠지. 철수 씨는 콧방귀를 뀌며 진료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쾅! 문이 벽에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진료실 안. 지은 씨의 고향 선배이자 이 병원 원장인 김선영 의사가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놀란 기색 하나 없이 천천히 의자를 돌려 두 사람을 마주했습니다. 그 차분함이 오히려 철수 씨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이지? 내 마누라 꼬드겨서 이딴 가짜 진단서 만든 게. 철수 씨가 구겨진 종이를 책상 위에 집어던졌습니다. 내가 고자라고? 웃기지 마. 나 멀쩡해. 감히 누구한테 불임 딱지를 붙여? 남편의 천박한 항변에 김 원장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긴 말 필요 없다. 다시 검사해라.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 내 아들이 정말 씨가 없는지 아니면 너희들이 내 며느리 편든다고 사기치는 건지. 김 원장은 한숨을 짧게 내쉬고는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재검사? 원하시면 해드리죠. 정액 채취실로 가세요. 하지만 그 전에 10년 전 기록부터 보시죠. 대형 모니터에 차트가 떴습니다. 2016년 5월 12일. 환자명 박철수. 현미경 영상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헤엄치는 올챙이 모양의 정자가 바글거려야 할 화면이 텅 빈 우주처럼 까맣고 고요했습니다. 보세요. 김 원장의 손가락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정자가 단 한 마리도 없습니다. 활동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예 생산이 안 되는 무정자증입니다. 고환 조직 검사에서도 생식세포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선천적인 겁니다. 1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의학적으로 박철수 씨는 자연 임신이 0%입니다. 철수 씨의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렸습니다. 거짓말. 이거 내 거 아니야. 다른 놈 거랑 바뀐 거야. 그는 화면을 부정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남자의 자존심. 평생 장남으로 대우받으며 살아온 그의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비틀거렸습니다. 그럴 리가. 우리 철수가 얼마나 건강한데. 그럼 10년 전에는 왜 말을 안 했어? 그때는 왜 노력하면 된다고 했어? 김 원장의 눈매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지은 씨가 10년을 참아온 이유를 터뜨릴 시간입니다. 제가 안 한 게 아닙니다. 지은이가 막았습니다. 그날 남편분은 회사 핑계로 자리를 잠시 비웠습니다. 혼자 남은 지은이가 이 결과를 듣고 저한테 빌었습니다. 김 원장의 목소리가 진료실을 울렸습니다. 제발 남편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자기 남편 자존심 하나로 사는 사람이라 이거 알면 죽는다고. 시어머니가 알면 남편 기죽어서 어떻게 사냐고. 차라리 자기가 아이 못 낳는 죄인 될 테니 제발 덮어달라고요. 시어머니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철수 씨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10년 전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당신은 건강해. 내가 문제야. 내가 더 노력할게. 지은이의 그 말들. 그때마다 안도하며 그래. 내가 문제라니까 하고 큰 소리쳤던 자신의 모습. 시어머니는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아이고.
그 10년 동안 자신이 며느리에게 했던 짓들이 떠올랐습니다. 밥값도 못하는 년, 때 끊어먹을 년, 온갖 보약을 지어다 먹이며 왜 소식이 없냐고 닥달할 때마다 며느리는 묵묵히 그 쓴 약을 삼켰습니다. 남편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 시어머니의 독서를 온몸으로 받아낸 겁니다. 김 원장은 쐐기를 박았습니다. 지은이 스트레스로 조기 폐경 올 뻔했습니다. 그런데 두 분 지은이 쫓아내셨다면서요? 소금까지 뿌리면서 김 원장의 입가에 비릿한 조소가 걸렸습니다. 자, 이제 의학적 소견은 끝났습니다. 박철수 씨는 아이를 못 만듭니다. 그럼 이제 두 분이 답을 하셔야겠네요. 진료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지금 남은 의문은 단 하나. 지금 댁에 계신 그 만삭의 임산부, 그 뱃속의 아이는 도대체 누구의 씨앗입니까? 쾅! 시어머니의 머릿속에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무정자증 아들. 그런데 임신한 내연녀. 내 핏줄이라며 애지중지했던 그 배. 잉어 곰탕을 먹이고 다리를 주물러주며 장손이라 불렀던 그 아이. 으악! 철수 씨가 머리를 감싸쥐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쪽팔림과 배신감, 그리고 자신의 남성성이 부정당한 현실 앞에서 그는 미친 사람처럼 발버둥 쳤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혜정이가 나한테 그랬단 말이야. 나밖에 없다고. 오빠 아이 가졌다고. 하지만 시어머니는 더 이상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빛이 변했습니다. 초점을 잃었던 멍한 눈동자가 순식간에 살기를 띤 독사의 눈으로 변했습니다. 수치심이 극에 달하면 분노가 되는 법입니다. 10년 동안 며느리를 잡았던 그 표독스러운 에너지가 이제 방향을 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진료실 책상을 짚고 힘겹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들바들 떨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일어나라. 철수 씨가 훌쩍거리며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나 진짜 고자야? 짝! 시어머니의 손바닥이 다 큰 아들의 등짝을 후려갈겼습니다. 병신 같은 놈, 쪽팔린 줄이나 알아라. 지 마누라가 지 허물 덮어주는 줄도 모르고 어디서 근본도 없는 년을 끌어들여.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마치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악기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가자. 어디? 집으로. 시어머니가 진료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가서 확인해야지. 내 곰탕 처먹고 배 두드리고 있는 그년. 누구 씨를 배에 넣고 내 아들을 호구 만들었는지 그 백가죽을 벗겨서라도 확인해야겠다. 김 원장은 차갑게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진료비는 수납하고 가세요. 의료보험 안 됩니다. 병원 복도를 걸어나가는 시어머니의 발걸음 소리가 쿵, 쿵, 쿵 울렸습니다. 그건 단순한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에 숨어있는 뻐꾸기를 잡으러 가는 사냥꾼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지금 그 시각, 집에 혼자 남은 내연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 불길한 예감에 짐을 싸고 있거나 도망칠 궁리를 하고 있겠죠. 하지만 늦었습니다. 독이 바짝 오른 시어머니와 자존심이 짓밟혀 눈이 뒤집힌 남편이 택시를 탔으니까요.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힐끔거릴 만큼 두 사람의 표정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저씨, 밟으세요. 시어머니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도둑년 잡으러 가야 하니까.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 그 시각 시댁의 거실은 기묘하게 조용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식어버린 잉어 곰탕이 기름막을 띄운 채 굳어가고 있었고 안방에서는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내연녀 혜정 씨. 그녀는 지금 바빴습니다.
방금 전 남편 철수 씨에게 보냈던 문자, 오빠, 큰일 났어에 답장이 없었거든요. 보통 때라면 무슨 일이야, 당장 갈게. 하며 호들갑을 떨었을 위인이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도 씹습니다. 그녀의 동물적인 감각이 경보를 울렸습니다. 들켰다. 그녀는 배가 뭉친다는 핑계로 누워있는 척하다가 시어머니가 나가자마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장롱 문을 열었죠. 시어머니가 아끼던 순금 쌍가락지와 패물들. 그녀는 그것들을 닥치는 대로 자신의 명품 가방에 쓸어 담았습니다. A씨, 이 멍청한 놈이 불임일 줄은 몰랐네.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 당연히 철수 씨의 아이가 아닙니다. 술김에 하룻밤 실수로 생긴 아빠 얼굴도 가물가물한 아이였죠. 호구 하나 잡아서 팔자 고치려 했는데 하필 잡은 호구가 씨 없는 수박이라니. 그녀는 혀를 차며 현금 다발까지 챙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어락 버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거칠고 빠른 템포였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 하지만 다녀왔습니다 하는 인사는 없었습니다. 혜정 씨는 가방을 등 뒤로 숨기고 재빨리 침대 위로 몸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아픈 표정을 지으며 배를 감싸쥐었죠. 배야. 어머님 오셨어요? 현관 중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졌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으며 숨소리는 거칠었습니다. 마치 지옥불 구덩이에서 방금 기어나온 악기들 같았습니다. 어머, 철수 씨.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혜정 씨가 가련하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연기력은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관객들이 더 이상 속지 않는다는 게 문제였죠. 철수 씨는 대답 대신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는 혜정 씨의 팔목을 낚아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 철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쪽팔림인지 모를 감정이 뒤섞인 목소리. 이 뱃속에 있는 거 누구 아이야? 혜정 씨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무슨 소리야? 오빠 아이잖아. 왜 그래 무섭게? 내 거라고? 내가 씨가 없는데? 내가 무정자증이라는데? 의사가 내 고안에는 정자 새끼 한 마리도 없다는데. 근데 내 뱃속에 있는 게 어떻게 내 아이야? 철수 씨가 고함을 지르며 혜정 씨를 밀쳤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넘어졌습니다. 야, 우리 아기. 어머님, 철수 씨가 미쳤나 봐요. 말려주세요. 그녀는 시어머니를 향해 기어갔습니다. 마지막 보루. 손주라면 껌뻑 죽는 시어머니 바짓가랑이라도 잡을 셈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병원 진단서 가짜예요. 지은 언니가 의사 매수해서. 짝! 거실이 울릴 정도로 큰 파열음이 났습니다. 혜정 씨의 고개가 획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평소 우리 며느리 손이 고와서 물 묻히면 안 된다며 손등을 쓰다듬던 그 손으로 내 연녀의 뺨을 잇는 힘껏 후려갈긴 겁니다. 입 닥치지 못해. 시어머니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내가 10년을 속았다. 10년을. 내 며느리 지은이를 죄인 취급하면서 너 같은 걸 상전으로 모셨어. 근데 뭐, 내 아들 씨가 아니라고? 감히 근본도 없는 게 어디서 굴러먹던 씨앗을 품고 들어와서 내 집안을 능욕해? 시어머니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혜정 씨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아, 이거 나요. 이 미친 할망구가. 혜정 씨도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머리채가 잡히자마자 어머님에서 할망구로 호칭이 바뀌었죠. 뭐,
할망구. 그래, 나 미쳤다. 너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라. 시어머니는 혜정 씨를 질질 끌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아까 먹다 남은 과일 껍질이며 태교 동화책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 평화롭던 풍경 위로 두 여자의 육탄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기꾼년, 내 곰탕 뱉어내. 아, 놓으라고. 내 아들이 고자인 걸 어쩌라고. 나도 피해자야. 멀쩡한 놈인 줄 알고 붙었더니 씨 없는 놈인 줄 누가 알았냐고. 혜정 씨의 입에서 나온 그 말. 씨 없는 놈. 그 말이 철수 씨의 귀에 꽂혔습니다. 철수 씨의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뚝. 으아. 철수 씨는 괴성을 지르며 식탁을 엎어버렸습니다. 와장창. 그릇들이 깨지고 솥단지에 들어있던 잉어 곰탕이 거실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누런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도, 내연녀의 명품 원피스에도, 철수 씨의 바지에도 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그 곰탕이 어떤 곰탕입니까? 지은 씨가 10년 동안 한 번도 못 얻어먹은 오로지 장손을 위해 시어머니가 새벽부터 고아낸 정성의 결정체. 그것이 지금 더러운 구정물이 되어 바닥을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집안의 꼬라지처럼요. 너 지금 뭐라 그랬어? 고자? 철수 씨가 깨진 그릇 조각을 밟으며 다가왔습니다. 눈이 뒤집힌 남자를 본 혜정 씨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머리채 잡힌 건 둘째 치고 맞아 죽을 수도 있겠다 싶었죠. 그녀는 시어머니의 팔을 물어뜯었습니다. 아!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손을 놓은 사이 혜정 씨는 짐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방이 열려있던 탓에 훔친 폐물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짤랑짤랑. 다이아몬드 목걸이, 순금 쌍가락지, 현금 다발. 그것들을 본 시어머니가 뒷목을 잡았습니다. 저 도둑년. 내 폐물까지. 지은이가 시집올 때 해온 걸 내년이 훔쳐? 혜정 씨는 바닥에 떨어진 돈다발 몇 개만 급하게 주워들고 현관으로 뛰었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맨발로 뛰쳐나갔습니다. 나가면서 그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며 침을 뱉었습니다.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야, 박철수. 너 평생 그렇게 살아라. 주제 파악도 못하고 내 새끼 타령하다가 늙어 죽으라고. 네 마누라가 불쌍하다. 너 같은 병신 데리고 10년을 살아줬으니. 쾅!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내연녀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기고 간 독설은 곰탕 냄새보다 더 지독하게 거실에 남았습니다. 고요해진 집안. 거실은 폭격을 맞은 듯 했습니다. 깨진 그릇, 쏟아진 국물, 흩어진 폐물들, 그리고 찢겨진 태교 동화책. 그 난장판 한가운데 시어머니와 아들이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바닥에 떨어진 며느리의 예물시계를 집어들었습니다. 유리가 깨져 있었습니다. 10년 전 지은이가 어머니 이거 예쁘게 차세요 하며 수줍게 건넸던 시계. 그때는 뭐 이런 걸 다 하며 웃었는데 오늘은 그 시계가 깨진 채 곰탕 국물에 젖어 있습니다. 철수야. 시어머니가 갈라진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철수 씨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무릎을 꿇고 앉아 자신의 빈 사타구니 쪽을 멍하니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남성성을 부정당하고 사기당하고 조롱당한 남자의 등은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냐? 시어머니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10년 동안 묵묵히 밥상을 차리던 며느리. 자기가 아이를 못 낳는 게 아닌데도 남편 기죽을까봐 죄송해요 하며 고개를 숙이던 며느리. 소금을 맞으면서도 어머니 건강하세요라는 눈빛을 남기고 떠난 며느리.
그 진짜 보석을 내치고 똥물을 뒤집어 쓴 꼴이 되었습니다. 지은이, 지은이 어디 갔냐? 시어머니가 허공에 대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집에는 이제 며느리의 온기가 단 한 줌도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그때 거실 바닥에 굴러다니던 찢어진 등기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내는 사람 김지은. 그 이름 석자가 이제는 저승사자의 명부처럼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가 눈이 멀었지. 장손이 뭐라고. 핏줄이 뭐라고. 멀쩡한 며느리를 내쫓고 사기꾼년한테 절을 했어. 아이고. 그녀의 통곡 소리가 곰탕 비린내 나는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분노, 그리고 닥쳐올 미래에 대한 공포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며느리가 알게 될 테니까요. 자신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졌는지를, 그리고 며느리는 절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시어머니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뿌린 소금밭 위로 다시 걸어 들어올 바보는 세상에 없다는 거요.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쓰레기만 남는 법입니다. 시댁의 거실이 딱 그 꼴이었습니다. 내연녀 혜정 씨가 도망친 지 1시간이 지났지만 시어머니와 철수 씨는 마치 밀랍 인형처럼 그 자리에 박혀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쏟아진 잉어 곰탕은 식어서 허연 기름막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비릿한 냄새, 마치 썩어버린 욕망의 냄새가 온 집안을 진동시켰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디서 비린내냐 하며 며느리를 닥달했을 시어머니였지만 지금은 그 냄새를 맡을 기력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철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의 목소리는 다 죽어가는 노인 같았습니다. 나 진짜 끝난 거야? 내 인생 이제 어떡해? 그는 바닥에 떨어진 찢어진 태교 동화책 조각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라는 제목이 지금은 그를 비웃는 낙서처럼 보였습니다. 씨 없는 남자, 사기당한 호구, 조강지쳐 내쫓은 천하의 멍청이. 그 모든 수식어가 철수 씨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발밑에서 깨진 그릇 조각이 버석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제 가슴이 부서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치워야지. 사람이 살려면 치워야지. 시어머니는 중얼거리며 걸레를 찾으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부엌에 들어선 순간 시어머니는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싱크대 위에 가지런히 놓인 고무장갑, 손가락 끝이 닳고 닳아 하얗게 변해버린 며느리 지은이의 고무장갑이었습니다. 아이고, 시어머니는 그 장갑을 붙들고 주저앉았습니다. 10년입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그 10년 동안 이 부엌의 주인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며느리였습니다. 명절이면 전 부치느라 허리 한 번 못 펴고 제사 때면 새벽부터 일어나 탕국을 끓이던 그 뒷모습. 어머니, 간 좀 봐주세요. 하며 수줍게 웃던 그 얼굴. 시어머니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혹시나 며느리가 해둔 반찬이라도 있을까봐. 냉장고 안에는 며느리가 쫓겨나기 전날 밤 꾹꾹 눌러 담아둔 밑반찬 통들이 탑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장조림, 멸치볶음,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오징어 젓갈. 뚜껑마다 붙어있는 견출지에는 어머니 드실 것이라는 글씨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아, 이 미련한 년아. 시어머니는 반찬통을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왜 이렇게 바보같이 착해 빠져서 사람 속을 뒤집어놔. 그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버린 것은 아이 못 낳는 며느리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어머니라고 진심으로 불러주던 가족이었다는 것을 내연녀 혜정이가 어머님하며 콧소리를 낼 때 느꼈던 그 가식적인 달콤함이 사실은 독이 든 사탕이었다는 것을 거실에서 철수 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내 통장, 내 도장? 안방에서 뛰쳐나온 철수 씨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년이 혜정이가 다 가져갔어. 현금이랑 비상금이랑 다 털어갔다고. 시어머니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다 털어가라고 해라. 내 놈씨도 없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냐? 엄마, 왜? 틀린 말 했냐? 우리가 눈이 멀어서 굴러들어온 복을 차버리고 도둑년한테 안방을 내줬잖아. 시어머니는 걸레를 집어던지고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제멋대로 떨려 번호를 누르기도 힘들었습니다. 지은이 번호. 단축 번호 1번은 늘 아들이었고 2번은 며느리였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안 받으면 야, 철수 뭐하냐? 하고 닥달하기 위해 저장해 둔 번호였죠. 하지만 오늘은 그 번호가 동아줄처럼 보였습니다. 뚜뚜뚜.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받아라. 제발 받아라. 지은아, 애미다. 내가 잘못했다. 시어머니는 허공에 대고 빌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목소리를 들려달라고. 그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네, 어머니 한 번만 해주면 당장이라도 무릎 꿇고 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고객님의 요청으로 당분간 착신이 정지되어 아니, 정지가 아닙니다. 차단입니다. 소금 뿌려 내쫓은 시댁의 번호를 며느리가 남겨둘 리가 없죠. 으흐흑. 시어머니는 수화기를 놓고 바닥을 쳤습니다. 바닥에 말라붙은 곰탕 국물이 끈적하게 손에 묻어났습니다. 그 끈적임이 마치 자신이 저지른 죄악처럼 느껴져 시어머니는 소스라치게 놀라 손을 닦아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닦아도 며느리의 빈자리는 닦이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저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도심이 내려다 보이는 호텔 15층 창가. 저는 하얀 샤워 가운을 걸치고 소파 깊숙이 몸을 묻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잉어 곰탕 대신 따뜻한 허브차 한 잔과 샌드위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주 소박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식탁에는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남편의 쩝쩝거리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물 떠와라, 국이 짜다 하며 제 숟가락질을 멈추게 하던 타박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과 잔잔한 클래식 음악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눈물 젖은 빵이 아니라 해방의 맛이 나는 빵이었습니다. 지난 10년 시댁 식구들 밥 차려주느라 서서 밥을 먹거나 남은 찬밥을 물에 말아먹던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늘 남이 남긴 것, 식은 것, 모양 없는 것만 제 차지였는데 오늘 이 샌드위치는 온전히 저만을 위해 만들어진 따뜻하고 예쁜 모양이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반짝거렸습니다. 부재중 전화 시어머니 12통, 부재중 전화 남편 5통, 메시지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제발 전화 좀 받아줘. 엄마가 쓰러지셨어. 뻔한 레퍼토리. 엄마가 쓰러지셨어. 10년 동안 저 말에 얼마나 많이 속았었나요? 철수 씨가 술 먹고 늦게 들어올 때도 시댁 행사에 부려먹을 때도 그들은 늘 어머니의 건강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내가 속 썩여서 엄마 혈압 올랐잖아. 그 말 한마디면 저는 죄인이 되어 약을 다리고 죽을 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를 겁니다. 진짜로 쓰러지셨을지도 모르죠. 아들이 고자라는 사실을 알았고 며느리한테 속았다고 생각할 테고
무엇보다 그 아끼던 폐물과 돈을 사기꾼에게 털렸을 테니까요. 혈압이 오를 만도 합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저는 픽 웃으며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끝 하나로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쓰러지셨다고요? 글쎄요, 병원 가서 링거라도 맞으시겠죠. 제가 끓인 전복죽보다는 링거가 효과가 더 좋을 겁니다. 이제 그 병수발은 제 몫이 아닙니다. 그 대단하신 아드님이 하시겠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그친 밤하늘은 맑았고 도시의 불빛은 별처럼 빛났습니다. 아, 조용하다. 제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해봤습니다. 제 목소리가 이렇게 맑았다는 걸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늘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며 기어들어가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유리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화장기 없는 맨 얼굴. 그런데 10년 전 결혼사진 속 신부보다 지금의 제가 더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그때는 사랑받는 아내가 되려고 억지로 웃었지만 지금은 나 자신으로 살기 위해 편안하게 웃고 있으니까요. 문득 저 멀리 어둠 속에 잠겨 있을 그 집이 떠올랐습니다. 불 꺼진 거실에 덩그러니 앉아 있을 두 사람. 남편은 무릎을 감싸 쥐고 울먹이고 있을까요? 지은이, 진짜 안 올까? 나 용서 안 해줄까? 아직도 상황 파악이 덜 된 철수 씨의 찌질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자기가 불쌍한 척하면 제가 마음 약해져서 돌아올 거라고 착각하고 있겠죠. 그게 철수 씨의 한계입니다. 평생 엄마 치마폭과 아내의 희생 뒤에 숨어 살아온 남자의 유아적인 발상. 그리고 시어머니. 그분은 울고 계실까요? 아니면 이를 갈고 계실까요? 찾아야 한다. 내일 날 박는 대로 찾아내. 아마 저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겠죠. 사랑해서, 미안해서, 천만에요. 내일 당장 밥 차릴 사람이 필요해서, 동네 창피해서 얼굴 들고 다닐 핑계가 필요해서, 남편이 고자라는 소문을 막아줄 방패막이가 필요해서, 그 징글징글한 이기심이 훤히 보입니다. 어쩌면 혜정 씨가 훔쳐간 돈보다 저 모자의 이기심이 더 무거운 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뿌린 소금밭 위로 제 발로 다시 걸어 들어갈 바보는 세상에 없습니다. 어머니가 며느리의 낡은 앞치마를 끌어안고 후회해도 그 앞치마는 이미 쓰레기통에 버려졌어야 할 물건입니다. 제가 그 집을 나올 때 제 영혼의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나온 것처럼요. 저는 커튼을 닫았습니다. 완벽한 어둠, 완벽한 고요. 침대에 몸을 뉘었습니다. 시트가 사각거리는 소리가 좋았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호텔 조식을 먹으러 갈 겁니다. 남이 차려준 따뜻한 밥상을 아주 천천히 우아하게 받을 겁니다. 잘 자, 지은아. 제가 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가위에 눌리지 않을 밤이었습니다. 꿈속에서조차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는 진짜 나의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호텔에서의 생활은 꿈만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밖으로 도시의 풍경을 보고 조식을 먹으며 신문을 읽고 오후에는 서점에 가서 읽고 싶었던 책을 샀습니다. 10년 동안 여자가 무슨 책이냐, 살림이나 배워라 했던 시어머니의 타박이 없으니 세상 모든 활자가 제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가 영원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끈질기니까요. 자신들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올 사람들이니까요. 예상대로였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익숙한, 아니 지긋지긋한 그림자 두 개가 나타났습니다. 회전문이 돌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꼴이 말이 아니더군요.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시어머니. 푸석한 얼굴, 헝클어진 머리, 늘 다려입던 블라우스는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 선 남편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어깨는 축 처지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마치 주인 잃은 강아지처럼 시어머니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시어머니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 눈빛은 반가움이 아니었습니다.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발견했을 때의 그 절박하고 징그러운 눈빛. 지은아. 시어머니가 로비 한복판에서 제 이름을 부르며 달려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체면? 자존심? 그런 건 이미 며칠 전 잉어 곰탕과 함께 바닥에 쏟아버렸으니까요. 제 앞에 선 시어머니는 망설임 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은아, 내가 잘못했다. 애미가 죽을 죄를 지었다. 바닥에 엎드려 제 다리를 붙잡는 그 손. 며칠 전 제게 소금을 뿌리던 그 손이었습니다. 차가운 소름이 돋았습니다. 일어나세요. 사람들 봅니다. 제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화를 내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가치조차 없었으니까요. 지은아, 우리 철수가 밥도 안 먹고 울기만 한다. 너 없으면 못 산단다. 너 아니면 안 된단다. 시어머니는 또 아들 핑계를 댑니다. 철수 씨는 옆에서 코를 훌쩍이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진짜 몰랐어. 나 병신이야. 나 고자야. 나 등신이야. 그러니까 제발. 남편의 입에서 나온 고자라는 단어. 그 말을 내뱉는 그의 표정이 얼마나 비참해 보이던지.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 비참함을 10년 동안 제가 대신 짊어지고 살았으니까요. 제가 불임녀라는 낙인을 찍히고 죄인 취급받을 때 그는 뭐 했나요? 엄마가 그러는데 너 한약 좀 더 먹으래 하며 방관했죠. 그래서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드님이 고자라서 사기당해서 이제 저한테 돌아오라는 건가요? 제가 무슨 재활용 센터입니까? 쓰다 버린 거, 망가진 거 다시 고쳐 쓰라고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니다. 이제 내가 너를 여왕처럼 모실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할게. 어머니. 10년 동안 수만 번 불렀던 호칭. 하지만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10년 전 제가 왜 이 사람 무정자증인 거 숨겼는지 아세요? 시어머니가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가 무서워서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 자존심이 불쌍해서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해서였어요. 가족이니까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배를 째는 심정으로 제 입을 꿰매버렸던 거예요. 저는 숨을 한번 골랐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지만 눈물로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셨나요? 아니요. 어머니에게 저는 대 있는 도구, 밥하는 식모, 감정 쓰레기통이었을 뿐이에요. 고장난 도구라고 버리셨죠? 소금까지 뿌려서 재수 없다고. 지은아, 내가 미쳤었어. 네, 미치셨었죠. 손주 욕심해요. 그래서 그 근본도 모르는 여자 배를 쓰다듬으며 저를 내쫓으셨죠. 그 여자가 사기꾼인 줄도 모르고. 저는 핸드백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이미 변호사 통해 작성해둔 깔끔한 서류. 도장 찍으세요. 위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대신 제가 10년 동안 그 집에서 일한 노동가 청구할 겁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도 꽤 될 겁니다. 아드님 불임 치료비 명목으로 쓴 돈까지 합치면
집 한 채 값은 나오겠네요. 철수 씨가 서류를 받아들고 덜덜 떨었습니다. 여보, 진짜 이혼이야? 우리 좋았잖아. 좋았어? 당신만 좋았겠지. 나는 지옥이었어. 저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원하시던 손주잖아요. 혜정 씨 뱃속에 든 그 아이. 남의 씨라도 사기꾼 자식이라도 어머니가 끔찍하게 아끼시던 장손 자리였잖아요. 찾아가서 비세요. 그 여자한테 다시 들어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 핏줄 정성껏 키워보세요. 어머니 소원대로 대가 끊기지는 않겠네요.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남의 씨를 키우라니. 혈통에 목숨 거는 노인에게 이보다 더 큰 저주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만든 저주가 아닙니다. 본인이 자초한 업보죠. 안 된다. 지은아, 제발. 시어머니가 제 발목을 놓지 않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저는 구두 끝으로 그녀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매몰차게요? 아니요. 정당하게요. 이거 놓으세요. 제 옷 구겨집니다. 저 이제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닙니다. 저는 김지은입니다. 제 이름 석자로 살 겁니다. 저는 뒤로 돌았습니다. 호텔 회전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지은아, 가지 마라. 내가 잘못했다. 철수야, 잡아라. 철수 씨의 울음 섞인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지은아, 여보, 나 버리지 마. 하지만 저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제가 흘린 10년의 눈물이 저를 잡을 것 같아서요. 아니, 돌아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 앞에는 환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으니까요. 회전문이 돌고 저는 호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상쾌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며칠 전 비 오는 밤 쫓겨나던 때와는 다른 바람이었습니다. 이 바람은 저를 어디론가 데려가 줄 겁니다. 제가 가고 싶은 곳으로요.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선배 언니였습니다. 지은아, 잘 해결됐어? 응, 언니. 끝났어. 완벽하게. 고생했다. 이제 내 인생 살아. 고마워. 이제는 나를 위해 살려고. 전화를 끊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부시게 파란 하늘. 구름 한 점 없는 그 하늘이 제 10년을 보상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기사님의 질문에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공항으로요. 10년 동안 잊고 있었던 꿈. 여행. 나 혼자 떠나는 목적지 없는 여행. 캐리어 하나 들고 떠나는 제 모습이 유리창에 비쳤습니다. 그 여자 참 멋져 보였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 속으로 호텔 로비가 멀어졌습니다. 그 안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은 여전히 바닥을 치며 울고 있겠죠. 평생을 후회 속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살아가겠죠. 그게 그들의 벌입니다. 제가 내린 벌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만든 감옥.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트려 놓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니까요. 안녕. 나의 지옥. 저는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오늘의 이바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놀라운 인생 사연들을 누구보다 먼저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